통일한국 독립선언이 1919년 3월 1일,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 4월 11일, 광복은 1945년 8월 15일. 주요 도시로는요, 서울 평양이고, 면적은 22만 3,348제곱킬로미터로 세계 85위, 총인구 수는 7,753만 8,575명으로 세계 20위, 인구密도는 한 제곱킬로미터당 344명으로 이건 2018년 기준이고요. 공용 언어로는 한국어와 한국 수화 언어, 공용 문자는 한글. 경제로는 전체 GDP가 1조 8,530억 달러로 세계 11위, 1인당 GDP는 23,898달러. 그 다음에 이제 전체 GDP, 여기서는요, 이제 PPP에 해당하는 GDP입니다. 전체 GDP는 2조 2,259억 달러로 세계 14위, 1인당 GDP는 28,707달러로 세계 41위, 국가 예산으로 1년 세입은 473.1조 원, 1년 세출은 436조 원이 되겠네요. 각각 2019년, 2017년 기준이네요. 법정연으로는 서력기원, 시간대는 UTC 플러스 9, 날짜 형식은 지금과 동일하고, 운전석은 왼쪽이네요. 개요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1105년에 석종이 탐라국을 합병한 뒤 840년 동안 한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남쪽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북쪽엔 공산주의를 들여왔다가 주체사상을 도입한 조선노동당의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져 분단됐고, 남북은 서로를 반국가 단체, 괴뢰도당으로 규정하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 둘이 통일했음을 가정한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하는 가곡의 국가에 대해 다룬다고 나와있군요. 1950년 6.25 전쟁으로 북진 통일이나 적화 통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외세의 개입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수도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론인데요. 통일 이후 수도를 정함에 있어서 명분과 현실성에서 연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가 그대로 수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역사성과 정통성 면에서는 그 경쟁지가 없고, 북한 또한 한때 명목상의 수도를 서울로 했던 만큼 수도 후보지로는 넘사벽의 존재감을 자랑한다. 서울의 단일 인구만 쳐도 1,000만 내외고 수도권까지 합하면 2,500만 명의 초거대 도시이며 그만큼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참고로 2,500만 명이라는 수치는 북한의 전체 인구수 2,561만 명에 준하는 인구수이기도 하다. 통일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해 국토의 지리적 중립성이 확립된다. 지금 이제 여러 정부기관이 지금 세종시로 이렇게 이전했는데 통일한국 되면 다시 서울로 옮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해보고 있고요. 다음은 수도 이전 및 분할론이네요. 안 그래도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와 사회시설이 통일 한국 수도로 지정되면 북한 주민들까지 몰려들어서 과밀화될 테니 북한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행정수도론처럼 수도 기능 일부를 평양에 나누게 할 수도 있다. 대성을 중심으로 파주나 철원, 고양 등의 인접도시들을 위성도시로 만들어 통일한국의 수도로 삼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지방 중소도시에 불과해 수도로서 갖춰야 할 사회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국토 균형 발전 혹은 박한 지역 달리기 등의 정치적인 이유로 선택된다고 하고, 위치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만 팽창만 가독화할 뿐 실효성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혹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처럼 별도의 독립행정구역으로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행정구역으로 삼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추가 설명이 또 나와 있군요. 다만 북한 지역으로의 수도 이전 혹은 기능 분할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자원과 재원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고, 특히 불모지에 가까운 북한 전 지역을 재건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별도의 수도 기능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은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력 배치에 있어서 북한의 공무원을 공산 정권의 부역자로 취급해
전원 퇴직시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남한 출신 공무원을 북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현 세종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죠. 현재까지는 논의 수준이지만, 다만 남북 화합 차원의 상징적 차원의 이유로 만약 서울 이외의 다른 곳을 통일 수도로 선정한다면 개성이 통일 수도가 될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도시들의 수도 떡밥이 일부 지자체 정치인, 개인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과 달리 1994년부터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건의나 오자복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 부의장도 개성 수도론을 주장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특별시장 시절부터 개성 수도론을 거론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퇴임 당시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있다는 것, 국유지라서 돈이 안 드는 것, 인천국제공항 가까이에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라는 걸 거론했습니다. 소설가 복거일이 자신의 세계관에서 통일 한국의 수도로 개성을 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불안 요소입니다. 국경이 바로 연결된 중국과는 백두산, 러시아와는 녹돈도 등의 국경 문제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북한 출신이 2등 국민 취급을 받아 곳곳에서 출신지에 따라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비판은 통일 반대로 문서를 참고하네요.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파워 밸런스에 굉장한 대격변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남한 주도로 통일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미 남북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관계임을 고려하면 무작정 나쁘다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네요. 참고로 중국은 남북 모두의 제1무역 상대국입니다. 뭐가 어쨌든 통일한국 정부와 중국의 사이가 아무리 나빠도 휴전선 전체에 철조망 두르고 불 밝히고 항상 준전시 태세인 현재의 분단 상황보다는 나을 겁니다. 최소한 전쟁이 터지더라도 준비할 시간은 있으니까요. 다만 중국이 남한의 제1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늘어 시장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건 대부분 최종 수출지가 미국, 유럽, 일본 등이고 중국에서 조립할 목적으로 가는 중간재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자국의 좁은 시장을 일찍게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실질 구매력을 가진 계층은 중산층 위주이며 그 인구는 약 1, 2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이하의 10억대의 인구는 대부분 제대로 된 구매력이 전무한 빈곤층인데 중국 정부도 이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걸 매우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 제시된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라는 이야기는 한국은 무역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에게 중요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중국의 시장 구매력이 한국의 경제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는 한국이 중국에게 중요한 국가라는 이야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각주를 좀 읽을게요. 여기서 단순 수치상으로 1위라는 뜻이지 실제로는 1위가 아닙니다. 한중무역에서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 오히려 한국 국적의 중국 공장에서 가져가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역량 감소가 문제이긴 한데 대한민국 수출은 끝장이라는 식으로 비관할 필요가 없죠. 이는 한일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적화 통일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므로 평화 통일이 된다면 조선노동당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인민군 역시 자연히 해체될 겁니다. 물론 당분간의 치안 유지와 북한 지역 재건설을 위해 북한군이 통일 한국군에 흡수되고 상당 기간 현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조직이 해체되고 징병제의 유무에 따라 통일 한국군으로 새로운 인력이 충원될 것이므로 구이민군에 대한 대접이 개판해지지 않는 이상 그들이 전부 폭도가 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존 남한의 국군과 똑같은 대우까지만 해준다면 죽어서도 충성을 바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인데요. 적화 통일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문서를 보니까 남한에는 안전장치가 수도 없이 많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물론 적화 통일이 제로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북한군은
한국군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에는 100% 동의해요. 하지만 위험은 어디서나 날 수 있기 마련이라 항상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계속합니다. 취하는 불안 요소가 있는데 김정은의 잔낭들입니다. 통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이 다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분리운동을 벌이지 않도록 항상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독일 통일을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심각했는데 우리나라라고 문제가 안 일어날 수는 없겠죠. 이어서 성립 가능성입니다. 통일 반대론의 심화와 관련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계속된 통일 여력 약화와 젊은이들의 관심 약화가 통일 반대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3포 세대로 대표되는 이들의 사회적 지위 약화도 한몫합니다. 점점 더 낮아지는 통일 가능성 약화와 북한의 계속된 독재와 도발로 인해 통일한국이 성립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네요.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복잡한 남북관계 속에서 근 수십 년간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나와 있네요. 일단 양국 모두 정권 유지 및 내부 통합을 위해 상대국을 주적으로 삼아 국민들에게 계속 위협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십 년간 펴왔기 때문에 정권을 장악한 인물들부터가 자신을 실각시킬 수도 있는 통일을 진심으로 추진하기는 힘듭니다. 민주국가의 남한은 그나마 아닌 경우도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답이 없죠. 이와 같은 비관적인 주장도 있지만 사실 여러 연구기관이나 단체들이 지적하듯이 꿈보다 멀 것 같았던 통일한국이라는 나라가 의외로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2011년 기준으로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만 하더라도 25,000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고 앞으로 탈북민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독일 통일을 참고해보면 베를린 장벽이 붕괴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통일이 안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한 예로 베를린 장벽 붕괴 2달 전인 1989년 9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56%가 통일은 30년 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1988년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서독인의 30%만이 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심지어 동독의 경우엔 서독과 동독은 민족 자체가 다르다고 학교에서 교육할 정도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어찌 될 것인지는 현재로선 예측이 매우 힘듭니다. 두 번째로 각국의 영향력과 북한 주민들의 독립의지와 관련된 겁니다. 현재 김정은이 국가 원수로 있는 북한 정권은 그 기반이 불안합니다. 설사 붕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일성이나 김정일 통치 당시 같은 완전 폐쇄 정책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걸 통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자본주의에 눈은 뜬 데다가 한류 같은 대중매체가 북한 내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더 이상 주민들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쉽게 속아주지 않는다는 점도 북한 당국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명분상으로는 그러나 중국이 말하는 핵심 이익지역은 어디까지나 위구르, 티베트, 홍콩, 대만 등이고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는 맞으나 핵심 이익지역은 아닙니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있어도 대만을 포기하자는 주장은 없는 것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중국이 이미 개혁개방을 통해 국민소득을 30여 년간 수십 달러에서 1만 달러 가까이로 올린 상황이고 그마저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대대적인 성장은 고작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인데 북한은 김씨 왕조만 무너지면 외부 투자가 훨씬 빠르게 더 대규모로 유입될 게 분명한 상황이라 소득 수준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라갈 거고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의 통일보다는 자신들 스스로의 성장을 통한 경제적 번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만 이미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놓은 한국과 중국은 인프라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대한민국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수혜의 혜택을 누리려 한다는 탈북자의 진언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변수와 북한의 최저 서민층 국민론에 대해서 반론이 존재합니다. 중국이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죠. 순망치안이라고 해도 남한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중국의 경제적 발전 역시 침체되거나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낙후 지역인 동북 삼성 개발을 위해서라도 통일한국의 존재는 중국에게 불필요한 존재로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통일 반대론자들은 이런 반론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으로 다시 맞섭니다. 중국이 원하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데 한국이 그걸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이상 막을 수밖에 없고, 중국이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거품이 터지긴 했어도 5%는 수년 유지 가능은 할 듯하며, 여기에 보태서 한국 사회의 배타성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도 자국민이기에 통일을 하는데 일부가 반대할 뿐 정부나 전 국민들은 거의 다 찬성이 많습니다. 당장 한반도를 그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한반도 전체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선 아직도 그래도 같은 한민족이라는 인식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의 문제인가를 생각해보면 이것 역시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남북 통일 문제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만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도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들 나라의 눈치를 안 보고 마음대로 남북한 통일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다만 2016년 중국은 주변국의 반발은 물론 미국의 눈치조차 안 보고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세워 미국과 대립하는 중이고요. 심지어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남중국해 판결이 나왔는데도 대놓고 무시하고, 오히려 판결 후 남중국해에서 대놓고 무력 시위를 해 주변국을 쪼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제소했던 필리핀이 중국이 전쟁할 기세로 나오자 먼저 굽히며 손을 내밀었을 정도예요.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미국은 물론 국제사법재판소조차 무시하고 막 나가는 판국에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리핀과 달리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가고 여기에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 역시 단독 승리는 힘들어도 최소 중국의 팔다리를 잘라낼 전력은 있습니다. 지금은 6.25 전쟁 당시와는 달리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중국 공산당의 집권 명분이 안정적 경제성장인 만큼 자신들의 생명을 날릴 수 있는 미국과의 전면전을 되도록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남중국해 판결 역시 중국이 어느 정도 선 내에서만 무력 시위를 했지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미국과 전쟁할 생각은 없다고 일정 선을 넘진 않았습니다. 다만 통일한국의 미군과 직접 국정을 접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은 병아리 계획이라고 해서 북한 분할안을 직접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39도선 내지 40도선의 한반도 내에서 제일 동서간 길이가 짧은 이곳의 이남 지역을 한국에게 넘기는 대신 그 이북까지만 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39도선은 6.25 전쟁 참전 당시 중국 지도부가 최초에 세웠던 계획안이기도 하며, 실제 당시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유엔군이 너무 빨리 이 방어선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중국의 수도가 한반도에서 가까운 베이징인 이상 한반도의 이런 지정학적 가치는 21세기에도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중국의 수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불변할 겁니다. 흔히 친중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과 친해지게 되면 북한에 버릴 거란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는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파기한 뒤의 일입니다. 중국이 한미일 동맹 파기를 위해 역사 문제로 한국과 동참하는 것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죠. 중국은 같은 공산권인 베트남, 소련과도 싸운 나라인데 민주주의 체제인 통일한국이 등장하고 국경을 맞대다는 것 자체가 결코 달가울 리 없을 겁니다. 실제 미국의 한 학자는 2040년경에는 통일한국이 팽창에 만주를 놓고 중국과 다툼을 벌일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커질 수 없도록 깡패국가 북한을 이용해 한국을 견제하고 눌러놓는 현상 유지를 바랄 겁니다. 실제 지금 침략하는 한국인들 중에는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중국 입장에선 북한을 이용해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현상 유지를 바랄 겁니다.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고 2배로 커져버리면 중국에게 위협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한이란 존재로 인해 한국의 대통령조차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이 날뛸 때 대놓고 중국의 역할을 바란다며 북한 좀 말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상황 아니던가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가지고 이웃의 잠재적 적국인 한국도 눌러놓을 수 있고 미국도 견제하는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란 카드를 버릴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엔 친중 성향의 언론과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는 주장이 있는데 중국인의 제주도에서의 추태 또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한국 내에서도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사드 도입 이후로 중국이 금한령을 내리며 한류를 제재하는 등의 행태로 인해 반중을 넘어 혐중 감정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여하튼 북한 핵실험 때 국제사회가 중국에게 제재 동참을 요구했을 때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제재에 반대하고 진즉 공작 코스프레하며 인자한 모습을 보이던 중국이 고작 한국의 사드 도입 말에는 중국의 국익을 침해했다며 길길이 날뛰고 한국을 제재하겠다며 금한령이니 뭐니 오버하여 날뛰는 걸 보면 북한 핵실험이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쯤은 읽어낼 수 있죠. 한국에게 중요한 건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으로 하여금 통일지를 얻어내는 겁니다. 독일의 통일 역시 미국이 이를 반대하는 소련을 설득한 결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여기에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셋째, 남북 출신들 간 차별 정서 문제. 최소한 공적인 부분에서의 차별은 당연히 금지될 거기에 이건 순전히 국민 개개인의 의식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측에서는 미국 흑인들이 법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2등 국민 취급을 받는 걸 예로 들죠. 예를 들자면 2014년 퍼거슨 소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측에서는 겉모습부터 확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미국의 인종무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북한이 도발을 꾸준히 감행 중인 현 상황에서도 북한인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옹호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국민층이 만만치 않은 걸 보면 무조건 남한인이 북한인을 차별할 것이라는 가정도 섣부른 판단일 수 있죠. 그러나 섣부른 판단으로 치부하기엔 같은 남한인들끼리도 차별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 제발 그만 좀 싸워요. 서울에서 같은 표준어를 쓰고 자유주의에 익숙한 남한인들 사이에서도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판국에 이질적인 북한 사투리를 쓰며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적응 못하는 북한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거라는 정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남한이라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부모의 경제 사정에 따라 금수저와 흑수저로 계급이 나뉘고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홍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하죠. 하물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층에 가까운 북한인들에게 과연 전혀 차별이 없을까요? 지역 차별이나 지역 감정이 단순히 제도적으로 막기가 쉬운 거라면 남한 내에서부터 진작 없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 문제입니다. 먼저 남한부터 지역 차별 따위가 없어야 북한과 통일되어도 지역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백인 미국인 사이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남부 촌놈이나 레드넥 같은 말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실제로 북한인보다 훨씬 상태가 좋은 조선족도 차별하는 판국이란 걸 고려해야 합니다. 조선족들은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이 잡혀있고 기밀선교 같은 사이비 종교나 기괴한 사이비 사상에 세뇌되어 있지 않기에 한국에 훨씬 융화되기 쉬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내 조선족 차별과 혐오 정서는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로 표현해야 할 정도로 노골적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조선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댓글에는 조선족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댓글이 넘칠 정도죠. 하물며 통일 이후 조선족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은 북한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을까요? 통일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인들은 적지 않은 이들이 결국 분노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자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북한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더욱 심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단 조선족 혐오 정서가 아니더라도 한국 국민들끼리도 일반화적 혐오는 쉽게 일어납니다. 한국의 무분별한 이성 혐오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북한인이 분노 범죄를 저지르면 과연 북한인들에 대한 기피 현상과 차별이 생기지 않을까요? 참고로 공산주의였던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꽤 잘 살던 국가였으며 북한인들보다는 훨씬 정상이었음에도 통일된 지 30여 년 가까이 된 지금도 동독 주민들은 최저 서민층이 국민 취급받는 정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설문조사들을 보면 차라리 통일 전이 더 나았다라는 응답도 적지 않을 정도예요. 서독인들은 서독인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데 동독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휘청였으며
우리가 힘들게 벌어낸 세금으로 저놈들 먹여 살린다는 불만이 있고, 동독인들은 동독인들 나름대로 차별받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이미 만연해 있는 각종 혐오 정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때 남북 출신자들 간의 위화감과 혐오 정서가 심화돼 국가적인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물기 읽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